오늘 제가 말씀드릴 A, B, C, D는 A, B, C, D입니다. 제가 꾸준히 해오던 저만의 루틴입니다. 이렇게 먹은 지 거의 몇 년 됩니다. 꾸준히 잘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비타민 A, 제가 늘 이야기했던 게 바로 뭐죠? 레티노이드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화장품으로는 레티놀, 그 다음에 레틴알데히드 또는 레티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서 쓸 수 있는 레티노이드는 바로 레티노산, 레티노익 애시드이죠. 처음에는 다 레티놀을 처음에 사용을 하시는 게 당연히 좋고요. 저녁에 주로 많이 쓰는 관리 방법 중에서 레티놀을 꼭 쓰게 되는데, 레티노이드를 한 번도 사용을 해보지 않은 분들의 경우는 레티노익 애시드를 쓰는 건 사실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피부가 민감해지고 따갑거나 붉어지고 각질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초반에 꼭 겪기 때문에 좀 더 피부가 민감한 것 같아요. 좀 그런 분들한테는 추천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래도 좀 더 관리를 하고 싶다고 하면 가장 약한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해서 적응시켜주는 단계들이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저는 이미 사실 오래전부터 이 레티노이드 계열들의 제품들을 사용을 해왔고 꾸준히 관리를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가장 강한 레티노익 애시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가 글을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보세요 라고 얘기하기에는 각자 피부의 타입이라든지 피부의 민감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레티노이드 계열 중에서 한 번도 내가 사용을 해본 적이 없거나 다음 피부가 되게 민감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가장 약한 단계 레티놀을 사용을 해보시고요. 그게 충분히 써보니까 적응도 되시고 괜찮으신 분들은 레틴알데히드 또는 레티날 제품을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써보니까 괜찮아요? 그러면 처방을 받아서 우리 흔히 말하는 레티노익 애시드를 쓰는 거죠. 예전에는 제가 스티바도 사용을 했었고요. 여러 가지 제품들을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주 소량 사용을 하셔서 천천히 적응해서 증량시키고 함량도 늘려나가야 된다. 엄청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이걸 매번 이야기를 드려도요. 사람 욕심이라는 게 빨리 좋아지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항상 과하게 사용하게 되는데 절대 비타민 A, 이 계열은 과하게 사용을 하셔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꾸준히 점점점 증량시켜주는 방법으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먹는 비타민의 경우는요, 우리가 에너지 대사, 우리가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낼 때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비타민 B거든요. 근데 이 비타민 B라고 하는 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보통 우리가 먹을 때 비타민 B군은 멀티비타라고 해서 상당히 다양한 비타민 B군들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각각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분명히 다 다르긴 하지만 비타민 B가 세포의 에너지 대사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비타민 B는 꼭 제가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바르는 비타민 B인데요. B3, 나야시나마이드와 비타민 B5, 판토텐산입니다. 자, 비타민 B5 같은 경우는 보습 효과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수분이나 보습에 있는 성분에서 B5를 많이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나야시나마이드 같은 경우는 염증을 완화시켜주거나 피지를 컨트롤 해준다거나 색소, 미백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들을 함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두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먹는 경우는 개인적으로 3000ml 이상을 복용하는 것을 되게 많이 강조를 하는데 한 번도 드셔보신 적이 없는 분들한테 3000ml 드시라고 하면 속쓰림과 같은 위장장애라든지 설사 같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증량해 나가시면서 적응시켜주는 방법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저는 되게 아주 오랜 기간부터 비타민C 복용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바르는 비타민C 역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비타민C가 함량이 높은 제품일수록 당연히 좋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되게 자극이 되거나 따갑거나 이러한 부분들의 문제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민감한 분들한테 고함량에 있는 제품들을 처음부터 사용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우리가 목이라든지 그다음에 손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비싼 앰플을 다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비타민C 같은 경우는 파우더 형태로도 요즘에 나오고 있는데요. 파우더 형태 같은 경우는 가루다 보니까 실제로 보관 방법들이 액상보다 훨씬 더 용이하고요. 본인들이 이렇게 컨트롤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사용하실 때는 로션이나 크림 같은 데다가 조금씩 소량씩 써서
사용을 해서 섞어서 바르는 방법들을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렇게 섞어서 꾸준하게 쓰시다 보면 피부에 또 적응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는 개인적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뭐 핸드크림이라든지 비타민C 바로 살짝 섞는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바디크림에 비타민C를 살짝 섞는다든지, 가루를 섞어서 실제로 목이라든지 이렇게 노출 부분에 많이 또 꾸준히 발라주면 그런 부분으로부터 좀 더 예방을 할 수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비타민C 제품들을 먹고 바르는 것을 상당히 많이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타민 D는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주사를 꾸준히 맞기도 하고 먹는 것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비타민 D가 오늘 제가 이 시간에 설명드릴 수 없을 만큼 상당히 다양한 우리 몸에서 기전을 보이고 있고요. 이 비타민 D가 떨어졌을 때 비타민 D와 관련된 우리 몸에 있는 질환이 무려 150개 이상, 그리고 그게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당뇨나 고혈압이나 고지혈증과 같은 이런 우리 흔히 대사성 질환에 비타민 D가 다 연관되어 있고요. 호르몬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우리 몸의 면역, 그 다음에 신진대사, 이런 모든 부분들에 관여를 하는 아주 중요한 비타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탈모라든지 염증성 병변이라든지 민감성 피부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을 때도 이 비타민 D가 떨어져 있으면 꼭 이 부분들을 좀 더 부족한 부분들을 반드시 채워서 충분히 우리 몸에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레벨을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타민 D는요, 정상 범위가 30에서 100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입니다. 자, 30에서 100. 자, 너무 범위가 넓잖아요. 자, 그래서 60에서 70 정도의 레벨을 항상 유지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 D 수치를 모르죠. 왜? 병원에서 직접 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은 잘 모르는데, 제가 검사를 한 2,000명 해보니까 한 80%가 비타민 D 수치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30 이하로 되어져 있는 경우가 80% 이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비타민 D를 섭취하지 않는 경우에 거의 대부분은 비타민 D 수치가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한 번씩 기회가 되신다면 병원에서 정확하게 비타민 D 수치가 얼마인지 한 번 정도 체크를 해보시고 나면 내가 어느 정도 복용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수치가 잘 모르는 분들이 너무 5,000까지 무조건 좋다 하면 너무 높아지는 것도 독성 레벨로 가기 때문에 충분히 그냥 무조건 많은 게 좋은 것만은 아니어서 좀 내가 수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2,000에서 3,000 유니트를 매일 복용하시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검사를 한번 받아보셔서 정확한 수치가 나온 것을 확인하면 정확한 용법은 의사 선생님과 함께 그 상의를 충분히 하시고 난 이후에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도 비타민 D는 꾸준하게 저는 보통 한 3,000 IU를 복용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먹은 지 거의 뭐 몇 년 됩니다. 그리고 저는 주기적으로 비타민 D 수치를 체크를 하고 있는데 보통 한 4, 50 정도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올릴 수 있으면 좋은데 뭐 매일 습관적으로 먹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한 번씩 또 빠뜨리기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4, 50 정도가 유지되는 걸 봐서는 뭐 저도 꾸준히 잘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비타민 E 같은 경우는 화장품에도 되게 많이 들어가요. 뭐 토코페롤, 토코페릴 아세테이트 뭐 이런 성분으로서 화장품에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과거에는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의 발생 위험이 상당히 높은 걸로 조금 인지가 되었지만 실제로 지금 보니까 그렇게 높지 않더라라고 생각을 해서 비타민 E 같은 성분들이 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피부 노화라든지 항산화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지금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성분 보시다가 그게 보이면 그냥 꾸준하게 사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 먹는 비타민 E는 조금 주의가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혈액 응고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와파린을 복용하신다거나 이런 분들은 혈액 응고에 대한 부분들의 이슈가 좀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분들이 비타민 E를 너무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응고가 잘 안 되는 부분들 때문에 더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런 분들은 제외하고 비타민 E가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건강한 분들이라고 한다면 저는 비타민 E를 매일 복용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비타민 C와 비타민 E 같은 경우는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항산화 시스템에 되게 이걸 서로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먹는 비타민 C, 먹는 비타민 E 모두 저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꼭 하루에 하나씩 챙겨 먹고 있습니다. 비타민 A는 저녁에만 사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비타민 B는 밤낮 저는 보습으로 다 모두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으로는 둘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타민 C 같은 경우는요, 보통 낮에 사용하기도 하고 밤에 사용하기도 하는데, 만약에 비타민 A와 비타민 C에 대한 부분들을 동시에 사용하고 싶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절대 동시에 사용하시는 것은 추천해 드리지 않고요.
둘 중에 하나가 충분히 적응되고 난 이후에 다른 하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비타민C 같은 경우는 밤낮 모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그냥 액상 형태를 가볍게 이제 바르고 나와야 되니까 살짝 얼굴 부분에만 좀 바르고 나오고요. 비타민 그다음에 저녁에는 뭐 목이라든지 손이나 팔이라든지 바디에 조금 다 우리가 씻고 난 뒤에 보습을 쓰잖아요. 근데 너무 범위가 넓은 것들을 액상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파우더 형태로 제가 전체적으로 제품을 관리를 하고 저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D는 뭐 화장품으로는 없고요. 보통 먹는 걸로만 있으니까 그건 언제든지 시간에 맞춰서 드시면 되실 것 같고, 비타민 E 역시 마찬가지로 시간에 맞춰서 드시면 되고요. 비타민 E 화장품은 비타민 C와 보통 아까 성분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제품들 아까 낮에 쓴다고 제가 얘기했으니까 바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관리를 해보신다면 여러분들도 꽤 많은 도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저만의 관리 방법, 비법은 아니고요. 제가 꾸준히 해오던 저만의 루틴입니다. 그래서 그냥 바르는 방법에 대한 루틴들을 꾸준히 저도 해오다 보니까 저도 막 여러 가지 번거로운 것들을 막 바꿔나가면서 테스트하고 하는 것도 좀 번거롭기도 하고 늘 해오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러한 부분들을 소개시켜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영상 찍게 됐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